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드시죠? 예, 처음에는 이게 앉아 있는 것마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적응하시는 연습이 필요하고, 자, 지금 우리 134쪽까지 봤어요.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게 이제 무엇에 의해서 구별한 거냐면, 뭐예요? 의사표시. 예전에 이런 시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딱 넣어놓고, 다음은 무엇에 따른 구별인가? 1번, 방식에 따라. 2번, 이행의 문제에 따라. 3번, 시기에 따라. 4번,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답은 4번이었죠. 좋은 시절에 나왔던 거고, 이제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고요. 교재 안 나와 있지만 하나만 좀 더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에 따라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는 것을 채권행위다라고 하고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을 처분행위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요. 계약. 그럼 매매 계약을 했다면 둘 사이에 이행의 문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도 줘야 되고 등기도 넘겨줘야죠.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의무부담행위. 그러니까 이 의무부담행위라는 건 결국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행의 문제가 남으면 채권행위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중도금 주고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요. 그럼 이제 등기가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게 되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라고 해요. 처분행위라는 것은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물권행위. 일단 개념 구별되셨죠? 그럼 예를 들어 매매, 증여, 교환. 매매, 증여, 교환. 채권행위요, 처분행위요? 매매, 증여, 교환은 뒤에 다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매매, 계약, 증여, 계약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행위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이런 말하면 이거는 처분행위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채권행위와 처분의 개념이고, 이 개념이 이제 이해되셨으면 수험상으로 좀 주의하실 점은 무권리자의 행위예요. 무권리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채권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파는데 이게 소유자는 병이에요. 소유자는 병.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판다 이런 거죠.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했대요. 무권리자가 그럼 계약을 했다는 소리죠.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계약은 유효해요. 예. 우리가 또 도덕심이 충만해가지고 남의 걸 파는 계약을 해? 무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행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갑은 예를 들어 을한테 등기를 언제 넘겨주기로 했냐면 12월 24일 날 넘겨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병의 것을 파는 매매 계약을 했어도 갑은 24일까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등기 사서 넘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 계약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고 못 넘겨주면 그때 가서 손해배상 책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무권리자가 계약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할 수 있어.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이번에는 계약을 한 걸 넘어서서 무권리자가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을한테 처분을 했대요. 자, 무권리자가 등기,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처분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무효예요.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점은 채권행위는 권한이 있든 없든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반드시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조금 응용해서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함께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뭐 한다고 표현해? 사회에서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라고 있는데, 근데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부동산 전부의 매매 계약을 했대요. 2분의 1밖에 없는 사람이 부동산 전부를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자,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례 문제예요. 2분의 1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부의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자, 이 O의 X예요. 지금 얘가 한 건 처분행위예요?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죠.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뢰지분 취득해서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했다, 무효이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었고, 근데 만약에 갑이 서류 위조에서 등기를 전부 등기를 이전해 줬대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이건 처분행위니까 무효겠죠. 근데 이 무효는 전부 무효예요? 2분의 1 지분만 무효일까요? 자, 2분의 1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뿐만 아니라 의뢰 지분까지 다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데 등기가 전부 무효일까요? 의뢰 지분 등기만 무효일까요? 의뢰 지분만. 왜냐하면 자기 지분은 유효하게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뢰병에게 등기를 전부 말소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은 넘어갔으니까. 2분의 1만큼은 넘어간 거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공유하면 다시 한번 볼 거고, 일단 여기서는 주의해 기억하실 점, 무권리자가 계약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의 종류를 봤어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게 되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본 건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구별한 거예요. 이행의 문제가 남으면 뭐예요? 채권행위, 남지 않으면 처분행위. 또 방식에 따라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방식을 요구하는 행위를 아까 뭐라고 불렀죠? 요식행위. 방식이 필요 없는 건 불요식행위. 이게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의사표시에 따른 구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법률행위가 어떤 걸 갖춰야 성립하느냐. 성립요건을 봅니다. 성립요건. 근데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한 건 아니에요. 유효하려면 다시 효력요건, 유효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것들을 볼 텐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률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법률행위는 성립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개념상 자꾸 혼동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립과 유효는 다른 거예요. 성립됐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한 건 아닙니다. 유효하려면 다시 뭘 갖추라고요?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지만 그것이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는 법률행위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지만 이게 완전히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갖춰야만 법률행위가 유효가 돼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효 취소가 된다는 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전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립 후에만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보면 그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력을 논의한다는 건 성립 이전에 논의하는 거예요? 성립 후에 논의하는 거예요? 성립 후에요.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취소이다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법률행위가 뭐는 됐어야 돼요? 성립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라고 할까요? 불성립이라고 해요. 불성립.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이고 법률행위가 부존재하는 것이죠. 불성립, 부존재고 무효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법률행위가 성립은 됐어야 돼요. 성립된 이후에 논의한다.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우리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 전환 추인 아직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만 논의된다. OX에. 맞는 거예요. 무효행위 전환 추인이 뭔지 몰라도 무효라는 말은 언제 이후에만 생긴다고요? 성립된 이후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면 성립은 되는데 유효하려면 첫 번째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때 능력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권리 능력하고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말해요.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어야지만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게 바로 권리 능력이에요. 그럼 아까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거냐면 태어나면, 출생하면 바로 권리 능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있는 거고요. 2살 먹은 아기, 2살 먹은 아기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 사람은 다 있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법적인 기본 능력,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의사 능력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소위 의사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의사 무능력자. 그러니까 누가 있을 수 있냐면 의사 능력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 미치면 자기가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하잖아요. 또는 누가 있냐면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도 자기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몰라요. 의사 능력 없어요? 또 술에 만취한 사람. 술에 만취해 보셨어요? 만취하면 다음날 자기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바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을 때 효력을 뭐라고 볼 거냐면 이건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무효이다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은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라는 거예요, 성립은. 미친 사람이 있고요. 집을 팔겠다는 목적 가지고 의사표시했잖아요. 그럼 계약은 성립이 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 능력은 있는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위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이 세 가지 부류로 정해요.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가지는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는 뭐 잘 아시죠? 몇 살 미만이에요? 19세 미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 20세 미만이 미성년자였는데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나이가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한 살 인하해서 19세로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얘는 종전에 뭐라고 불렀던 사람이냐면 한정 치산자라고 불렀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종전에 금치산자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 예전에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지 않고 무능력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법률 용어를 이제 바꾼 거죠.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한정치산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피한정 후견이라면 기분 좋아지나? 같은 말인데, 하여튼, 근데 예전에는 용어만 딱 보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산이라는 게 재산을 다루는, 재산 다루는 게 치산이에요. 근데 한정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뭐 해요? 한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금치산자는 재산 다루는 걸 뭐예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금치산자. 그러니까 지금 용어는 뭐야? 피성년 후견인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제한 능력자라고 법이 규정해요. 그러면 이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뭘로 정해놨냐면 취소예요. 취소.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고요. 의사무능력자랑 제한 능력자가 있을 때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제정신이 아닌 의사무능력자랑 제한능력, 미성년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성년자랑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의사무.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뭐로 봐요? 아예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취소.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다른데 무효라는 건 뭐냐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 성립은 됐는데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게 무효예요, 무효. 근데 취소는 취소를 아직 안 했어요.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완전한 유효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세모예요, 세모. 근데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조심하실 점은 취소하게 되면 취소 시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냐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럼 결국 취소하고 나면 뭐랑 같아져요? 무효랑 같아져요. 근데 취소 안 하고 있으면 일단 유효고 취소하면 취소 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처음부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급효가 있다라는 말을 써요. 소급. 소급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소자가 이제 거스를 소자잖아요. 거스를 소자. 그 급자가 이제 미친다 할 때 급자인데 처음으로 거슬러 가서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급이라는 말은 뭐 많이 나와요. 소급이라는 것은 반대말은 장래효라고 해요. 장래. 장래효는 미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는지 없어지는 건데 소급효라는 건 언제부터?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기당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계약은 취소 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OX에. 취소 시부터라고 하면 틀리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게 이제 취소예요. 근데 이런 의사무능력자가 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무효 취소는 소위 절대적이다라고 해요. 절대적 무효 취소. 그럼 절대적이라는 건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요거 사례로 잠깐 볼게요. 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을이 그거를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등기가 현재 제3자인 병에게 넘어왔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갑이 18세의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니까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합니다. 취소. 그러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해요. 근데 문제는 을한테 있었으면 당연히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데 지금 등기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병. 그럼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왔냐면 제3자예요. 근데 제3자가 그걸 모르고 샀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미성년자 건지 모르고 샀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선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에서 선의, 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선의는 뭐 좋은 뜻 뭐 이런 거지만 법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법에서 선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몰랐던 것을 말해요. 몰랐으면 선이고 그럼 악의는 뭐겠어요? 아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악의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얘는 이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선의로 취득했다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왜냐하면 이 취소는 상대적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3자보다 누구를 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를. 그래서 이 의사무능력자나 또는 제한능력자는 법에서 말하자면 소수자, 약자에 해당돼요. 이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민법의 지도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넘어갔어도 제3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보호하냐면 바로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뭐 맞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지만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계약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계약을 한 건지 도저히 확정할 수가 없대요. 확정할 수가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확정할 수는 있어도 아예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역시 무효예요. 그럼 교재 잠깐 볼게요. 135쪽인데요. 성립요건 동그라미 1 당사자, 2번 목적, 3번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유효요건이에요. 1번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 그렇죠? 이제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그리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소급표가 있다는 거죠.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며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로 다룬다. 그 다음 2번에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확가, 적사 네 가지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흠결되면 그건 무효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갖추면 이제 유효가 될 수 있죠. 밑에 그 체크 플러스에서 용어 해설해놨죠. 권리능력 다음 페이지에 의사능력, 행위능력인데 지금 요거 이해되셨으면 안 읽어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능력은 사람이면 다 갖는 거고요. 의사능력은 흠결되는 무능력자가 있어요. 그럼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하면 뭐라고요? 무효. 그리고 제한능력자는 법이 딱 정해놨어요. 세 부류예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얘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그럼 아까 우리 단독행위, 취소는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고 했어요? 법률의 규정. 우리 민법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게 딱 3번이에요. 아까 하나 나왔었죠. 뭐 당하면? 사기 당하면. 사기 강박을 당하면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뭐 봤어요? 제한 능력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뭐 볼 거냐면 착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취소하도록 정해놓은 건 딱 3가지예요. 제, 착, 사.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강박이라는 건 뭐예요? 협박. 사기나 협박으로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제착사가 되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이 나옵니다. 1번 확정성. 여기서는 확인하실 점이 첫째 줄 가운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행할 때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 보통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될 때 A 부동산 목적물이 특정, 확정되고요. 대금이 얼마인지 확정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요게 두 달 있으면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발표하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발표되면 발표된 공시지가의 150% 가격으로 매수한다라고 둘이 합의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이 확정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장래를 향해서 확정될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부정하겠다는 거에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될 때 모든 게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가능성이죠. 가능성. 둘째 줄에 볼게요. 둘째 줄에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인지 불가능인지를 따지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계약. 당연히 불가능이죠.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에서 친구랑 장난치고 놀다가 반지를 한강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 물리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한강에 반지 빠뜨렸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불가능해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통념, 사회적인 공통적 생각을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의 여부는 물리적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사회 통념, 공통적인 생각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불능은 불능인데 원시적인 불능이라는 건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이미 불가능했다. 이게 원시적이고요. 후발적인 불능은 계약이 성립될 때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불능이 되었다. 후발적이에요.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11월 7일 날 했어요. 근데 이 매매 목적물이 11월 6일 날 완전히 불탔다. 소실되었다. 11월 6일 날 멸실됐대요. 그러면 이 계약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7일 날 체결됐는데 6일 날 다 탔대요? 그럼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불가능이죠. 그럼 그게 뭐야? 원시적 불능이에요. 근데 7일 날은 멀쩡했는데 11월 8일 날 화재가 나서 불탔대요. 그럼 이건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무효입니다. 어떤 게 무효겠어요? 그렇죠. 원적 불능은 뭐예요? 이런 건 느낌으로. 그렇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어떤 개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불가능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건 무효고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불능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계약은 유효한 거야. 두 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좀 더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자연재해로 낙뢰에 의해서 번개 맞고 건물이 다 불탔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낙뢰로 건물이 전부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예요? 우리 시험에 현대 2회 연속으로 출제되었던 사례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이 화재로 전소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뭐니까? 후발적이니까. 그래서 일단 후발적 불능이면 무효란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 나중에 보겠지만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다. 일단 계약은 유효해요. 그럼 이게 왜 불능이 됐느냐? 만약에 이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를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채무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이행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얘 잘못이 없으면 자연재해로 불탔대요. 그럼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위험부담이라고 해서 따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계약법에서 볼 테니까 여기서는 꼭 알고 넘어가실 점이 불능인데 그게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느냐.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라는 걸 따지는 것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요? 성립시. 이행기가 아니라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면 원시적 불능, 무효고요. 나중에 불능이 되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본 게 확정하고 가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유효하려면 어때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적법.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법에 따라서 적법성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요, 크게 강행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강행 법규, 임의 법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법 공부 처음 한 거지만 이 어감상으로 볼 때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중에서 지켜야만 하는 건 어떤 거겠어요? 강행 규정이죠. 느낌이 막 강 이러더라잖아요. 그럼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임의적인 규정이고요. 당사자의 의사로서 임의 규정은 배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당사자의 의사랑 임의 규정이 있다. 어느 게 우선할까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갑이 을하고 목적 부동산에 임대차를 했어요. 자, 임대차 있으면 을이 갑에게 뭐 줘야 되냐면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차임은 후급이 원칙이고요. 건물 임대차는 매월 말일날 지급하도록 633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아저씨 나 말일날 되면 돈이 다 떨어지니까 15일날 드리면 안 돼요? 임대인이 그럽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다음 달에 말일날 차임을 줘야 돼요? 15일날 줘야 돼요? 15일날 줘야죠. 그러면 말일날 주라고 법이 규정을 했는데 당사자가 15일로 합의했다면 이 규정보다 뭐가 우선해요? 의사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뭐라고 불러요? 임의 규정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강행 규정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민법은요. 사적 자치가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 민법은 강행 규정이 많아야 돼요? 임의 규정이 많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면 당사자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임의 규정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왜 강행 규정을 두느냐? 강행 규정을 두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와 관련될 때 반사회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효로 하겠다고 강행 규정을 둬요. 두 번째, 약자를 보호할 때, 약자.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려면 이때는 강제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미성년자랑 매매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성년자랑 이 계약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특약사항에 넣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랑 매매 계약하면서 특약 마지막에 당구장 땡땡땡하고 특약해가지고 누구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넣었어요. 미성년자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면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행 규정이라면 특약보다 강행 규정이 우선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이죠. 그러면 아무리 미성년자는 취소 못한다라고 특약을 해도 그건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약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겠어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소위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누구한테 불리하면 무효겠어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얼마든지 해도 돼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완전 유효. 얼마든지 유효인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무조건 무효예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해 주느냐? 임차인. 편면적이란 얘기죠. 나 임대인인데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왜 했을까요? 임차인이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대인을 억압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임대인이 봐준 거예요. 그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누구 마음대로 해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하고 주택을 임대차입니다. 요거 우리 법 공부 안 했지만 주택임대차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요. 얼마까지는 살 수 있어요? 2년이에요. 2년.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을 했어요. 주택임대차를 했을 때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 계약을 할 때 주택임대차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1년 지나고 나가세요. 계약 기간 끝났네요. 보증금 빼줄 테니까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1년 더 살 수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만약에 이게 임의 규정이면 뭐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1년 계약이. 근데 임차인이 1년 됐네.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 나갈래. 보증금 빼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는 인정이 되는 거냐면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무조건 얼마는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2년. 이해되셨어요? 이런 게 다 무슨 규정이냐면 강행 규정. 구별되셨죠? 그래서
우리 법이 강행 규정을 두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랑 관련되거나 또는 약자, 소수자를 보호할 때는 강제합니다. 그럼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매매계약.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어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경제적 강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도인은 뭐가 있어요? 물건이 있고, 매수인은 돈이. 기분 나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약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차인이 약자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거면 강행 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는데, 근데 이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그건 뭐냐면 효력에 관한 거니까 무효예요, 무효. 근데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계약은 사법상의 행위는 유효하고 다만 단속,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 규정으로 무효가 되면 이미 주고받은 거 서로에게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득 반환의 관계로 들어가요. 부당이득 반환.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죠.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뭐 사회에서도 많이 써요. 근데 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이 정의하기를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걸 말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그럼 부당이득의 모습은 뭐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앞으로 셀 수 없이 많이 보는 부당이득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줬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법률 관계에서 을이 갑한테 소유권을 받고 갑이 을에게 대금을, 돈을 받은 원인은 뭘 했기 때문이에요? 매매. 이게 법률상의 원인이에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과 대금이 서로에게 지급됐는데 근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요. 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서로에게 주고받았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서로에게 넘겨주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죠. 무효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을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갑은 아무런 원인 없이 남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이 돼요. 그럼 이건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반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미 주고받은 건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다 이런 말 나오면 이미 주고받은 건 뭐로 되는 거냐면 부당이득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얘기할게요. 부당이득. 근데 단속 규정은 처벌되고 단속되는 건 맞지만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를 했어요. 근데 걸렸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 판매한 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밥집에 가서 밥을 만나게 먹었어요. 만나게 먹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밥집이 무허가예요. 밥값 안 내도 될까요? 밥값은 내야 될까요? 내야 돼요. 그 얘기는 밥값, 음식물에 대한 판매 행위는 무효예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고 다만 구청위생과에서 나와서 걸리면 단속, 제재 이런 거 받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숙박업을 했어요.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숙박업소인데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숙박 계약하고 하룻밤 잤어요. 숙박료 안 내도 될까요? 내야 될까요? 내야 돼요. 그럼 사법상 행위는 뭐라고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험상으로 중요한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합니다.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해당이 돼요. 중간 생략 등기는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이런 거죠. 갑이 소유자인데 을한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을이 갑거 사가지고 병에게 전매한 건데 그럼 등기가 병에게 넘어가려면 누구를 거쳐서 넘어가야 돼요? 을을 거쳐서 넘어가야 그래야 국가가 세금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매매하고 돈 주고 등기 서류를 다 받아두었다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그 서류를 모두 병에게 줘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바로 가요. 뭘 생략했어요? 중간.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중간 생략.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했다. 그러면 이거 중간 생략 등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면 안 돼요. 처벌돼요. 처벌되는데 근데 기왕에 해버렸으면 이게 무효냐 유효냐가 문제예요. 뭘로 본다고요? 유효하다. 이건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화되진 않아요.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니까? 단속 규정이니까. 무슨 문제 이해되시죠?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당사자가 조세 포탈,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였다면 이 합의의 효력은 유효다예요? 무효다예요? 유효이다. 그렇죠? 앞에 막 조세 포탈 막 이런 말 나와도 중간 생략 등기 왜 하겠어요? 그렇죠. 조세 포탈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건 별개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요. 등기가 실행됐을 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는 걸 계속 공부하게 돼요. 물권법에 가면 또 2차 등기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이 실체관계라는 건 실체적 권리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유효해요. 그럼 이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게 될 실체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얘 뭐 있어요? 매매. 그러면 이 매매와 이 매매가 모두 유효하다면 얘한테 등기가 넘어오면 실체관계와 불일체에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기가 됐는데 실체관계가 없어요. 실체관계에 불일치한다라고 하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이런 일이 흔할게요.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겠죠. 근데 얘가 이제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 서류를 심사해요. 근데 이때 심사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갖지 못해요. 소위 형식적 심사만 해요. 그러니까 얘가 등기 서류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을이 등기소에 서류를 다 가지고 왔는데 등기관이 서류는 다 구비됐는데 얘가 진짜 소유자가 맞나 의심스러워요. 그럼 너 좀 소유자 맞냐? 조사 좀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서류 다 가져오면 무조건 등기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법률관계, 실체적 법률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무효예요. 무효. 이해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 위조 서류로 등기했다면 이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을이 갑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 다 줬어요. 그럼 얘가 등기 서류 줘야 되는데 돈만 받고 등기 서류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 가지고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요. 소송하려는데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 어릴 때부터 미술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갑의 인감증명서도 만들고 다 만들어. 얘 지금 서류 뭐 하고 있어요? 위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구비해서 등기소 갔더니 등기가 됐어요.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가져갈 사람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도 그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면 만약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관계가 있으면 절차가 잘못됐어도 등기는 유효해요. 근데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뿐 아니라 실체 관계도 없이 남의 것 위조해서 등기했대요. 그럼 그 등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앞으로 등기의 유효성을 물으면 실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봤냐면 확가 적사,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여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10월 27일 날 보고 이제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개업을 하실 수 있어요? 개업을 하면 뭘 받아야 돼요? 일을 하면, 중개를 해주면 보수를 받아야죠. 보수. 그죠? 물론 이제 그 예전에는 수수료라고 불렀어요. 그 예전에 막 복비 이런 말 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는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요. 법이 정해요. 법정 한도액이 있어요. 법정 한도액. 법정 한도액이 있는데 이거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에서 이러이러한 건 뭐 가액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중개업자인 중개사인 제가 얘기 잘 해가지고 이거 성공하면 200만 원 받기로 중개하고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과해서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만약에 효력 규정이면 무효고 단속 규정이면 유효한 거야. 뭘까요? 우리가 나중에 받을 거니까 일단은 유효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건 효력 규정. 초과 부분 무효. 초과 부분 무효.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라는 거예요. 효력 규정이라는 거예요. 무효니까. 만약 이게 단속 규정이면 단속받는 건 별개로 하고 2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유효한 거니까. 근데 이게 효력 규정이면 이 초과되는 100만 원은 받을 수 없는 거야. 뭐라는 거야? 무효. 그럼 효력 규정이 단속 규정이. 효력 규정에 해당이 돼요. 효력 규정.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걸 위반해서 200만 원을 다 받았어요. 근데 초과 부분 100만 원은 무효잖아요. 그럼 100만 원은 뭐가 될까요?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원인 없이 받게 되면. 그럼 그건 어떻게 돼? 돌려줘야 돼. 만약 이게 단속 규정이면 돌려줘야 돌려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유효한 거니까 돌려줄 필요 없고 뭐 구청에서 나왔을 때 제재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차이야. 구별되셨죠? 교재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138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힘드시죠? 예. 얘도 민법은 또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은 뭐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돼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수업에 참가하는 거예요. 일단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좀 모르는 게 있어도 일단 부담 갖지 마시고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1순환을 끝까지 한번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참석하시고 오늘 첫 시간이어서 힘드셨을 텐데 예.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